이 낡은 오르골은 40년 전 죽은 친모가 시어머니에게 남긴 비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 위에서 며느리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과거를 감시합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 집의 평화는 파멸합니다. 30년간 저를 미워했던 시어머니. 저는 그 미움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닌 살인자의 속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를 향한 그 눈빛이 증오가 아닌 죄책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이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늘 복희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김복희 여사. 이 익숙해지지 않는 호칭만큼이나 제 결혼 생활은 늘 낯선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인데 거실에서는 이미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강은수 씨, 아직도 주무시는 겁니까? 해 떴습니다. 아주머니는 언제나 며느리 다음에 제 풀네임을 붙이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고용한 가사 도우미쯤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발을 감쌌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청결했지만 온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욕실로 향하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정리하다 실수로 흘린 친모의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낡고 바랜 빛바랜 흑백 사진. 친모가 젊은 시절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정리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복희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 사진을 보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는 항상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아이처럼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정리하다 잠깐.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냉정했지만 이 사진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서 등을 돌린 채 사진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꼼지락거리셨습니다. 당신 친정어머니 물건 이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태호, 그리고 제가 사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더러운 그림자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더러운 그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당신에게 내 어머니는 더러운 그림자일 뿐이겠지.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아주머니에게 대놓고 반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그림자라는 말은 제 인내심의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침 식탁? 태호 씨는 늘 그랬듯이 어머니와 저 사이의 살얼음판 위에서 불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은수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자식아, 당신 마누라가 뭘 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놈의 일찍 출근이 이 엄마한테는 새벽부터 신경 쓰이는 잔소리거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어머님, 저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제가 나가든 말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에게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태호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는 내가 끓여라. 며느리한테 맡겼다가는 소금물 될 게 뻔하니까. 태호 씨가 저를 따라 방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그냥 이해 좀 해줘. 예민.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건 예민함이 아니에요. 이건 저에 대한 모독이고 당신 엄마의 숨겨진 분노예요. 당신은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알아,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하나 보고 사셨어요. 당신이 조금만 더 참으라고요? 제가 당신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에요. 태호 씨,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 어머니의 저 알 수 없는 증오가 어디서 오는지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어요. 저는 태호 씨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대를 잡고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가 제 직장에 다니러 오셨던 날 태호 씨와 부딪히며 인연이 시작되었죠. 아주머니는 늘 저에게 잘해주셨고 태호 씨는 순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평온함이 친모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비밀을 덮기 위한 복희 아주머니의 마지막 덫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그림자.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과 복희 아주머니의 떨리던 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친모 정아. 아주머니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평생 저를 버린 줄 알았던 친모의 과거에 왜 시어머니가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한 시집살이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비밀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호 씨에게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동네의 작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에 낡은 고아원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복지관 사무실 안, 낡은 종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퀴퀴한 세월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복희 아주머니의 본명, 김복희와 친모의 이름, 정아를 단서로 고아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심장은 이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중 곰팡이가 핀 듯한 낡은 상자 속에서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은 김복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저는 숨을 죽이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의 메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아, 내 동생. 내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그 메모 옆에 작게 그려진 낡은 오르골 그림. 저의 시어머니 김복희와 저의 친모 정아는 단순한 고아원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은 순간 저는 복희 아주머니의 저를 향한 증오가 사실은 친모 정아에게 속죄하지 못한 40년 묵은 회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한은 왜 증오의 형태로 저를 짓눌러 왔을까요? 친모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저는 사진과 수첩을 들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밤 12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태호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는 척하며 복희 아주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주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아직 잠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첩과 사진을 가방 깊숙이 숨긴 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호 씨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복희 아주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더는 그 전에 며느리 강은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날 증오로 대하면 나는 그 비밀로 아주머니를 짓누를 것이다.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은 복희 아주머니의 죄책감을 무너뜨릴 다음 행동의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의 끝에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의 해방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 자신을 향한 파멸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수첩을 넣어둔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젯밤 김복희 아주머니가 정아, 내 동생이라고 적어둔 그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 친모를 향한 증오가 아닌 죄책감과 책임감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친모 정아는 저를 버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수첩은 친모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절망적인 기분을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적대감으로 다시 들쑤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깐깐하셨습니다. 제 숟가락 놓는 소리, 커피잔 내려놓는 각도까지 지적하셨습니다. 며느리 강은수 씨 물건을 다루는 데는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릇을 그렇게 함부로 던지면 귀신이 와서 훔쳐갑니다. 귀신?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귀신은 제 친모 정아가 아니었을까요? 이 여자는 나에게 매 순간 죄책감을 전가하고 있다. 나는 그녀의 방패막이가 아니야. 태호 씨는 회의가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 둘만 남은 식탁을 견딜 수 없어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제가 실수로 흘린 사진 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했습니다. 더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이미 당신의 과거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집의 며느리이지 그 누구의 딸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사진 속에 계신 분이 혹시 닥치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발 이 집안의 평화를 깨지 마십시오. 당신 친정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든 이제는 묻어두십시오. 그게 당신이 이 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도리. 아주머니는 늘 도리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도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아주머니의 깊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비밀 유지를 넘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필사적인 모습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 저와 친모의 삶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다. 당신이 숨긴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안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저는 그날 바로 복지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제는 확인을 넘어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복희 아주머니가 정아라는 이름에 과민 반응하는 이유가 단순한 회한이 아닌 친모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부탁하여 40년 전 정아의 최종 퇴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찢겨 있었고 퇴소 사유는 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록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 정아 씨요? 오래전 일이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다만 그때 이분을 돌보던
박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직 동네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선생, 저는 희미한 희망을 안고 그분의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책감의 근원을 알고 있을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렵게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복희와 정아의 사진을 내밀자 박 선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희와 정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 복희는 성공해서 잘 산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박 선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아 씨의 딸 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들은 박 선생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 선생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희가 너를 그렇게 애써 밀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네. 복희와 정아는 자매 이상이었어. 특히 복희는 정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늘 불안해했지. 정아가 몸이 약하고 늘 위험한 일에 휘말렸거든. 무슨 위험한 일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아가 말이야, 고아원을 나가서 어떤 나쁜 남자에게 걸려들었어. 복희가 어떻게든 정아를 구해보려고 했지. 그 남자가 정아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 복희는 정아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졌어. 박 선생의 말에 의하면 복희는 정아를 구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 사이 정아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희가 퇴원했을 때 남겨진 것은 정아가 복희에게 남긴 낡은 오르골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복희는 그때의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지. 정아가 사라진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한. 박 선생의 말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점을 풀 수 없었습니다. 왜 복희 아주머니는 그저 저를 조용히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저를 멸시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을까요? 저는 박 선생에게 복희 아주머니가 쓴 수첩과 오르골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선생은 그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오르골은 정아가 복희에게 남긴 유품이 맞아. 그런데 복희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대? 정아는 이걸 자기 가장 소중한 비밀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었는데. 가장 소중한 비밀. 그 비밀은 곧 나의 존재, 그리고 친모 정아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일 것입니다. 나는 직감했다. 복희 아주머니는 그 오르골 안에 담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경계해왔던 것이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책감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기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주머니의 잔소리나 멸시에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모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내고 복희 아주머니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려 제 친모의 억울한 과거를 위로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주머니 방에 몰래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저는 드디어 먼지 쌓인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투박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안에 정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어있다. 저는 오르골을 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나무의 감촉, 그리고 40년의 침묵. 이 오르골이 터지는 순간 시어머니 김복희의 세계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이 모든 부당함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복수가 될 것입니다. 은수의 사진첩.
제 방에 숨긴 낡은 오르골을 응시했습니다. 투박한 나무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40년 전의 침묵과 비밀이 온 방을 가득 채운 듯 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제 친모의 마지막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복희의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복희 아주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감정을 철저히 파고들어 아주머니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계한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복희 아주머니 앞에서 친모 정아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릴 때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 오래된 오르골 멜로디를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슬프더라고요. 오르골 멜로디라는 단어를 듣자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다가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신 어머니 물건은 모두 버리라고 했을 텐데 그런 불필요한 물건을 이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이셨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그 멜로디가 잊히지 않네요. 저는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호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세요. 당신은 나랑 둘이 있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모양이니.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의도대로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오르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비밀에 한 걸음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 씨가 퇴근한 후 저는 아주머니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닌 아주머니의 숨겨진 집착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옷장 깊숙한 곳, 낡은 한복이 담긴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한복의 주름 사이에 숨겨진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비닐로 덮인 앨범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섬뜩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었던 사진, 중학교 체육대회 때 웃고 있는 사진, 대학교 졸업식 때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 결혼 전 제가 찍었던 모든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저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감시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친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던 시절의 사진들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아주머니의 필체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의 딸, 이렇게 자랐구나. 잘 자라주어 고맙다. 하지만 이 아이의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오늘은 은수 고아원 앞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음. 내가 가서 안아주고 싶었으나 참았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잃어버린 친구의 딸에 대한 비정상적인 책임감과 섬뜩한 집착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몰래 지켜보며 저의 모든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사진첩을 놓쳤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제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친모 정아의 증명사진 한 장. 정아의 사진 뒤에는 굵은 글씨로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야, 약속 잊지 마. 내 비밀을 지켜줘. 약속과 비밀. 이 두 단어가 저를 다시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 모든 감시와 집착은 결국
친모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주머니는 저를 멸시하고 밀어내며 자신의 세계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 아주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약속과 비밀을 부수어야 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다. 태호 씨와 아주머니가 함께 있는 저녁 식사 자리. 가족의 평화가 가장 무르익은 순간. 둘째, 오르골을 작동시킨다. 아주머니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오르골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켜 안에 담긴 정아의 목소리를 터뜨린다. 셋째, 사진첩과 수첩을 공개한다. 오르골이 터진 후 아주머니가 자신을 방어하기 전에 모든 증거 사진첩과 수첩을 공개하여 아주머니의 모든 변명을 차단한다. 저는 낡은 오르골을 다시 꺼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벌리자 얇은 종이 조각과 함께 아주머니가 박 선생에게 맡겼다고 했던 친모 정아의 녹음 메시지가 담긴 마이크로 카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르골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자 표면을 쓸어내리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그 약속을 깨트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설계한 이 파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그 순간을 제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태호 씨가 일찍 퇴근하여 아주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는 오늘 저녁. 오르골 안에 담긴 친모의 녹음 메시지가 폭발적인 진실을 터뜨리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증거들을 던져 아주머니의 모든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복희 아주머니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40년간 비밀을 지켜온 사람의 방어벽은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박 선생께 마지막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오르골 안에 들어있던 것이 정아, 어머니가 복희 아주머니에게 남긴 유일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곧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고요. 박 선생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은수야, 복희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 결혼도 반대한 거야.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그 비밀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지. 내 어머니 정아의 마지막 부탁은 복희의 인생 전부였어. 하지만 그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복희가 평생을 잘못된 방식으로 짊어진 것뿐이다. 잘못된 방식이요? 저를 멸시하고 밀어낸 것이요? 저는 더는 그 잘못된 방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은수야, 복희를 몰아세우지 마. 그 아이도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어. 너를 지켜주면서. 저는 박 선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지켜온 방식은 저에게는 지독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감옥의 쇠창살을 부수고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화를 끊은 순간이었습니다. 태호 씨와의 통화가 끝난 아주머니가 제 방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주머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제 방문을 응시하셨습니다. 눈빛에는 평소의 깐깐함 대신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포를 즐겼습니다. 이제 아주머니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박 선생의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께 오르골에 대해 묻기. 자리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책상 위 메모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람에 날아갔겠지. 하지만 퇴근 직전 복희 아주머니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평소 아주머니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태호 몫의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 준비해 두었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분명한 도발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박 선생의 메모를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주머니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당신의 통제가 깨지는 것을 오늘 저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태호 씨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1인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아까 나한테 화를 내시고는 갑자기 나가셨어. 어디 가셨는지 연락도 안 되고. 태호 씨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가셨다고요? 언제요? 내가 퇴근하기 직전에 그냥 잠깐 나갔다 온다는 문자만 남기시고는 전화도 안 받으셔.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계획을 미리 알고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의 완벽한 복수 계획인 가족 앞에서 비밀 폭로는 아주머니의 이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요? 나가실 분이 아닌데.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태호 씨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더니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창문 턱에 놓여있던 쪽지였습니다. 이것만 남기셨어. 내용은 태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를 읽었습니다. 태호야, 잠시 떠난다. 찾지 마라. 그리고 은수에게 전해라. 오르골을 열지 말라고 부탁이다. 정아의 약속을 지켜다오. 오르골. 아주머니는 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을 통해 혹은 제 방을 뒤져서 오르골을 찾지 못했더라도 제가 그 비밀에 다가섰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저는 태호 씨에게서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정아의 약속을 지켜다오. 그 간절한 문구는 저에게는 오히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금 연극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도망이라고요. 제가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은수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냐고. 태호 씨가 저에게 분노하며 반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복희 아주머니의 부재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아주머니가 원했던 대로 서로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떠났지만 오르골을 열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통해 여전히 이 집안의 갈등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오르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 씨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르골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야, 제발 어머니 부탁대로 하지 마. 찾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당신은 몰라요. 이 오르골 안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저는 오르골을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제 복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복희 아주머니를 향한 복수가 아닌 친모 정아의 진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준 새로운 변수는 결국 제가 더 깊은 파멸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열어 안에 담긴 마이크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막으려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카세트를 재생시킬 수 있는 낡은 녹음기를 찾아 거실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최종 열쇠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는 마치 폭탄 스위치 같았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40년 동안 이 집을 지탱해온 모든 거짓과 침묵이 터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호 씨는 공포에 질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멈춰. 엄마가 찾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내용이든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 제발 평소의 은수로 돌아와줘. 평소의 은수, 당신 어머니의 죄책감 위에 세워진 이 기만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진실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태호 씨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녹음기를 거실 중앙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쉬익. 오래된 카세트에서 나는 노이즈가 먼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복희 아주머니가 없는 이 집의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귀를 막을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잠시 후 노이즈를 뚫고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친모, 정아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 마지막 순간에 녹음된 숨을 남짓한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복희야, 내 동생 복희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멸시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비참하며 깊은 후회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태호 씨는 녹음기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목소리를 숨겼는지, 복희 아주머니의 삶과 이 목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들이 나를 찾고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구나. 복희야, 제발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남긴 이 아이를, 내 딸 은수를 부탁한다. 제 이름이 나오자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친모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믿는 단 하나의 사람, 복희 아주머니에게 저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평생의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야, 너는 나를 너무 사랑했지. 내가 너에게 지은 죄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너는 나를 사랑했어. 그러니 제발 은수를 지켜줘.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되어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가 저를 밀어내고 멸시했던 그 모든 행동이 이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생 친모의 유언을 짊어지고 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머니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죄책감을 대물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모의 마지막 절규, 그리고 그 무게를 40년간 짊어지고 산 복희 아주머니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녹음에서 다시 한번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낮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복희야,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일은 내가 묻고 갈게. 이 아이가, 우리 은수가 그 진실을 알면 안 돼. 절대로. 녹음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쉬익 하는 노이즈만 남았습니다. 태호 씨는 멍하니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은수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은수 엄마한테 뭘 희생했다는 거야? 태호 씨가 혼란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책감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희생했다. 친모 정아의 그 마지막 문장은 복희 아주머니가 저를 지키는 대가로 친모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은폐해야 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일, 이것이 복희 아주머니가 40년간 숨겨온 핵심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복희 아주머니의 순수한 희생이 아닌 도덕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친모의 죽음 배후에 복희 아주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꽉 쥐었습니다. 친모의 간절한 부탁이 담긴 이 오르골은 이제 두 여인의 파멸을 예고하는 저주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마지막 경고, 오르골을 열지 말라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복희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복희 아주머니가 희생이라 부르는 그 행동의 진짜 전말을 파헤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복희 아주머니와 저, 그리고 태호 씨의 삶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박 선생의 증언.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친모 정아의 마지막 문장.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문장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가출은 이 비밀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명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도대체 어머니가 뭘 숨겼던 거야? 당신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줘. 태호 씨가 절박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태호 씨를 외면했습니다. 태호 씨에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국 저와 태호 씨의 가정을 스스로 해체하는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는 태호 씨에게는 지울 수 없는 원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야 이 집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은수야, 태호 씨의 절규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간절한 부탁이 아닌 진실에 대한 맹목적인 요구였습니다. 박 선생만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하지만 꼭 들어야 할 그 비극의 전말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아 어머니가 복희 아주머니에게 남긴 녹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희 아주머니가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죠. 정아 어머니의 죽음에 복희 아주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것입니까? 박 선생은 제 질문을 듣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주 앉아 있던 낡은 나무 의자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박 선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평생 복희를 봐서라도 비밀로 해야 할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박 선생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떨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복희 아주머니의 멸시와 감시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제 친모의 죽음과 관련된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죄를 핑계로 이어진 이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고아원을 떠나 힘든 생활을 하던 정아와 그런 정아를 구하려 했던 복희의 비극적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아를 괴롭히던 그 남자가 있었지.
복희는 정아를 구하려고 그 남자와 크게 싸웠어. 복희가 실수로 그 남자를 심하게 밀쳤는데 그때 정아가 말이야. 정아가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하필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에 친 거야.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박 선생의 목소리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정아를 구하려 했지만 복희 때문에 정아가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게 된 거야. 트럭에 친 정아는 곧바로 숨을 거두지 못했어.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 복희에게 속삭였지. 박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아는 복희에게 너는 날 위해 희생했으니 죄가 없어. 내가 나를 밀쳐서 그 남자를 다치게 한 일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 모든 일은 나만 알고 갈게. 은수를 부탁하는 대가로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이 사실만은 평생 비밀로 해줘라고 부탁했단다. 충격이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정아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아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복희는 가해자였지만 정아는 복희에게 너는 무죄다라는 면죄부를 주며 자신을 대신해 딸 은수를 지켜달라는 끔찍한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책감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는 숙명의 굴레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친모는 시어머니의 실수로 죽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덮고 저를 기르는 대가로 저를 평생 고통 속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두 어머니가 모두 저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희는 내 어머니에게 받은 면죄부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단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복희의 산도 모두 무너지니까 너를 밀어냈던 거야. 너를 지키는 것이 곧 정아의 비밀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르골 안에 담긴 정아의 녹음 메시지 속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일이라는 문장이 이제야 완벽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호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안 계셔. 내가 다 뒤져봤는데 어머니가 즐겨 찾던 교회도 고아원 주변도 다 없어. 나 정말 무서워. 저는 태호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파멸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복희 아주머니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캐낸 저의 삶 또한 이제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호 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의 집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는 사면받을 수 없다. 친모의 마지막 부탁이 아무리 간절했더라도 죄를 은폐하는 대가로 딸을 40년간 고통 속에 가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다. 저는 아주머니가 남긴 쪽지, 정아의 약속을 지켜다오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약속은 이제 파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정의 파국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박 선생의 집을 나선 후 제 머릿속은 40년 전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가 휘두른 손이 친모 정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주머니는
그 대가로 저를 맡아 기르는 가장된 모성의 삶을 택했습니다. 친모의 마지막 부탁, 그 약속은 복희 아주머니에게는 면죄부였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저주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비극적인 진실에 통곡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갈 곳을 잃고 태호 씨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던 단 하나의 추억이 남아있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게 익숙한 차량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기 위해 온몸이 젖은 채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집에 가자. 어머니가 오늘 오후에. 태호 씨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어머니가 자살 시도하셨어. 내가 그 쪽지를 발견하고 뒤늦게 쫓아갔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아주머니의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아주머니는 이미 자신의 파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파멸을 설계할 때 아주머니는 이미 스스로 파멸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야. 의식이 없으시다고. 태호 씨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태호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몸은 차가웠지만 복희 아주머니를 향한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병원 중환자실 앞. 복희 아주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의 깐깐함, 차가움, 그리고 저를 멸시하던 모든 기운이 사라진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병상 옆에 섰습니다. 태호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는 태호 씨의 통곡을 들으며 가방 속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머리맡 심박 측정기 옆에 오르골을 올려놓았습니다. 태호 씨, 잠시만 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눈빛에 깔린 냉정한 힘에 압도되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의식 없는 복희 아주머니, 그리고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열어 정아의 녹음 메시지가 담긴 마이크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귓가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쉬익 하는 노이즈와 함께 40년 전 정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희야, 내 동생 복희야,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복희야,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정아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복희 아주머니의 심박 측정기의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진실의 목소리는 아주머니의 40년 묵은 죄책감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아주머니의 귀에서 떼고 아주머니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당신이 잠든 채 도망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던진 그 오래된 죄 때문에 저는 평생을 버려졌다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를 속죄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감시하고 멸시하며 또 다른 지옥 속에 가두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얼굴에 눈물을 뿌렸습니다. 당신이 제게 했던 모든 멸시는 당신이 제 친모에게 지은 죄의 무게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쇠사슬로 저를 묶었던 것입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입가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청아 아니야. 맞습니다. 당신이 밀쳤고 정아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제 친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를 기르는 헌신적인 연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연극은 끝났습니다. 김복희 씨, 저는 오르골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낡은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오르골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복희 아주머니의 심박 측정기에서 단 하나의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태호 씨와 의사들이 급히 병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의사들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태호 씨는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 난 오르골과 광기에 찬 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은수야, 당신 여기서 뭐 한 거야?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태호 씨가 저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희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마지막 순간 아주머니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용서를 구하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죄의 무게를 벗어던졌다는 안도감에 찬 미소였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제가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이 순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저의 이 폭발적인 분노와 단죄가 40년 만에 완벽한 속죄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태호 씨는 뒤에서 절규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희 아주머니는 제가 설계한 완전한 파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아주머니를 단죄한 저의 삶도 동시에 집어삼켰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태호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내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와 태호 씨는 조문객들을 맞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과 의문의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복희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주머니가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는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만이 그 파멸의 촉매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아주머니가 떠난 후 더 깊은 공허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는 이 집은 너무나 깨끗했지만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공동묘지와 같았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던 병실에서 제가 오르골을 던지고 아주머니에게 절규하던 모습을 태호 씨는 목격했습니다. 태호 씨는 아주머니의 죽음이 저의 분노 때문이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은수 씨, 어머니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태호 씨가 무거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40년간 숨겨온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는 평생 제 친모에게 지은 죄를 저에게 갚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 거짓된 헌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죄? 당신 어머니를 죽게 한 죄? 은수 씨, 우리 어머니는 당신 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평생 지켜준 분이에요. 당신은 그 헌신까지 모독한 겁니다. 태호 씨는 복희 아주머니가 남긴 쪽지 속 약속의 의미만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진실을 은폐하려 저를 멸시했던 그 모든 행위는 태호 씨에게는 숭고한 희생으로 남았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아주머니의 희생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자신의 죄를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었습니다. 닥치세요. 태호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눈빛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고통보다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세웠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워요.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죽음은 저와 태호 씨의 관계를 완전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서마저 외면당하는 고독 속에 남겨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태호 씨는 저의 짐 정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의 관계는 복희 아주머니의 죽음과 함께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서기 전 아주머니의 방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숨겨두었던 제 어린 시절 사진첩은 태호 씨가 이미 가져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이제 아주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짐이 든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 속에서 오르골의 파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산산조각 났던 오르골의 톱니바퀴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챙겨온 작은 톱니바퀴 조각은 제 손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아 어머니, 저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죄를 단죄했고 아주머니는 스스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완성하고도 왜 이토록 공허하고 슬픈 것일까요? 저는 친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얻었지만 그 진실은 저에게 행복이 아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가 죽음으로 벗어던진 죄책감은 이제 저의 몫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저는 태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태호 씨와 어머니 복희가 함께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머니가 원했던 대로 이 집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제가 사라질게요.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죽음은 저를 친모의 죽음에 연루된 자를 단죄한 복수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남편을 잃은 고독한 여인이자 죄책감을 대물림받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낡은 오르골의 파편을 쥐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지켜야 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파멸. 그것은 복희 아주머니의 최후이자 저의 새로운 시작이 없는 영원한 결말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끝나지 않는 고독과 회한만이 저의 삶에 드리워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폭우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복희 아주머니의 마지막 미소는 저에게 용서가 아닌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파멸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은 저의 고독이 이 삶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은수의 최종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복희 아주머니의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의 다음 이야기도 당신의 고독한 밤을 찾아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